안녕하세요. 윤희의 책 윤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낭독해 드릴 책은 지와 사랑, 수레바퀴 아래서, 그리고 데미안으로 잘 알려진 헤르만 헤세의 단편 한스 암슈타인입니다. 헤세의 대표작들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 의해 낭독되었으므로 윤희의 책은 비교적 알려지지 않은 한스 암슈타인을 낭독해 드립니다. 방탕하고 앙큼한 살림청장의 양녀 살로메는 모든 남자의 사랑 고백을 수집하듯 모으는 여자입니다. 화자의 친구 한스는 한 여자를 사랑하다 그 여자를 배반하고 앙큼한 여자 살로메에게 빠져 청혼하지만 그녀에게 농락당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을 벌합니다. 가을이 깊어갑니다. 이 가을 여러분이 제 낭독을 듣는 시간이 한낮이라면 잠시의 휴식이 되기를, 그리고 한밤중이라면 깊은 잠에 빠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한 댓글로 응원해 주세요. 한스 암슈타인. 헤르만 헤세. 그래, 좋아, 젊은 친구들, 날 괴롭히지 마. 내 학창시절의 이야기를 해주지. 예쁜 살로메와 내 사랑하는 친구 한스 암슈타인에 대해서 말이야. 여러분들은 조용히나 하고 그게 무슨 대학생 시절의 연애 이야기일 거라고 추측해서는 안 되네. 우스운 건 하나도 없으니까. 포도주나 한 잔 주게나. 아니, 100포도주로. 창문을 닫으라고? 천둥치게 그냥 두지. 번개와 천둥이 치는 무서운 밤. 이런 분위기가 오히려 내 이야기와 어울린다네. 젊은 여러분들은 우리도 젊었을 때 한때가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거야. 술이 아직 남았나? 난 일찍이 부모가 안 계셔서 방학 되면 오토 아저씨에게 내려가서 과일도 먹고 강도 이야기도 듣고 숭어잡이도 하며 석조로 된 숲속의 집에서 지냈지. 왜냐하면 아저씨의 취미를 잘 이해해주는 고마운 조카가 바로 나였기 때문이야. 여름, 가을, 크리스마스 때면 조그만 가방과 빈 주머니를 메고 가서 마음껏 먹어댔어. 나는 항상 귀여운 사촌을 사랑했고 학교는 다 잊어버리고 지냈지. 아저씨와 내기를 걸고 독한 이태리 담배를 피우고 함께 낚시질도 하고 그에게 무시무시한 범죄 소설을 읽어주고 저녁이면 아무 곳이나 그를 따라 맥주를 마시러 다녔지. 이런 모든 것이 나쁘다기보다는 훌륭하고 남성답다고 생각했어. 금발의 여동생은 온화한 성격이어서 이런 난폭한 것에 대해 이해를 못했고 이따금 청혼하듯 비난에 찬 눈초리를 보냈었지. 대학생이 되기 직전에 마지막 여름방학에 다시 아저씨 집에 갔네. 나는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답게 허풍스럽고 자부심이 있었으며 상당히 거칠었었지. 그러던 어느 날 새로운 산림청장이 취임하게 되었는데 노년의 직위를 얻은 그는 젊지도 않고 그다지 건강해 보이지도 않았지만 착해 보이고 조용한 사람이었어. 첫눈에 그리 평판을 얻을 사람 같지는 않았지. 그는 부자라서 예쁜 가구들과 이 지방에는 좀 약해 보이는 멋있는 개와 길이 잘 들은 말과 우아한 마차들을 가지고 왔었지. 예쁜 소총, 신형 영국제 낚시기구들은 모두 산뜻하고 근사하고 사치스러웠으며 모든 것이 귀하고 훌륭한 것들이었어. 그러나 그 밖의 일행 중에는 다른 것들을 무색하게 하는 살로메라는 양녀가 끼어 있었어. 어떻게 저 야성미를 지닌 처녀가 그런 진지하고 조용한 사람에게 입양되었는지 아무도 모를 일이었지. 그 처녀는 매우 이국적인 화초같이 브라질인지 페이고 섬인지 먼 친척으로부터 온 아름답고 이국적인 독특한 풍을 지니고 있었지.
그녀가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은 알고 싶겠지? 설명하기가 그리 쉽지 않군. 금방 눈에 띄고 이국적으로 보였어. 아주 크고 20살쯤 되고 흠잡을 데 없이 건강해 보이고 쾌활하게 목이며 어깨, 팔과 손이 단단하게 뻗어 있으면서도 율동적이고 고귀해 보였어. 머리카락은 숱이 많고 굵고 길었으며 짙은 갈색으로 이마 위에서 약간 곱슬거렸고 뒷머리는 다발로 묶고 핀으로 찔렀었지. 얼굴을 자세히 묘사하진 않겠어. 좀 살이 찌고 입이 약간 컸었지. 그러나 눈이 가장 눈에 띄었어. 눈이 얼굴에 비해 너무 크고 금갈색으로 앞으로 좀 튀어나왔었는데 늘 하듯이 앞을 보고 웃으며 눈을 크게 뜨면 꼭 그림 같았지. 그러나 그녀가 사람을 쳐다보면 당황하게 되었어. 태평스럽지만 훑어보듯 무관심한 듯 조금도 사양함이나 수줍음이라고는 없이 사람을 쳐다보았는데 건방진 것은 아니었고 마치 예쁜 동물같이 꾸밈이 없었어. 또한 그녀는 마음에 드는 것과 들지 않는 것을 숨기지 않고 나타냈지. 대화가 지루하면 고집스레 입을 다물고 있었고 한눈을 팔거나 스스로 부끄러워질 정도로 사람을 지루하게 쳐다보았다네. 결과는 뻔하지. 남자들은 그녀에게 열중했고 여자들은 그녀를 이해할 수 없었지. 내가 성급하게 그녀를 사랑한 것은 말할 나위도 없었다네. 산림조수, 약제사, 교사, 부관, 부유한 목재상, 공장장의 아들들, 또 박사의 자제들이 모두 그녀를 좋아했지. 아름다운 살로메는 혼자 산보도 하고 여기저기 방문도 하며 예쁜 마차를 몰고 시골길을 다니기도 하며 자유롭게 행동했었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어렵지 않았고 순식간에 많은 사람에게서 사랑의 고백을 듣게 되었다네. 한 번은 그녀가 아저씨와 사촌이 없는 사이에 우리를 방문해서 정원 벤치에 앉아있는 내 옆에 와서 앉았지. 디릴리치 열매와 딸기들이 빨갛게 익어 있었고 살로메는 좋아서 구즈베리 열매를 한 움큼 따쥐었어. 우리는 대화를 주고받았고 곧 나는 달아오른 얼굴로 사랑의 고백까지 하게 되었어. 고맙군요. 하고 그녀는 대답했어. 당신은 제 마음에 꼭 들어요. 그리베를 아세요? 칼을 말입니까? 네, 잘 알죠. 그 사람은 매력 있는 사람이죠. 눈이 참 아름다워요. 그 사람도 날 사랑해요.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던가요? 물론이죠. 그저께요. 그 사람 참 우스운 사람이에요. 그녀는 활짝 웃으면서 머리를 뒤로 젖혔는데 그때 하얗고 둥근 목에 정맥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지.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싶었으나 감히 그러지 못하고 내 손을 청하듯 내밀었다네. 그녀는 몇 개의 구즈베리를 내 손바닥에 놓고 안녕 하고는 가버렸어. 차츰 나는 그녀가 자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을 희롱하고 그런 우리들에 대해 얼마나 즐거워하는가를 알게 되었지. 다른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는 열병과도 같은 또는 배멀미와도 같은 열렬한 애정으로 괴로워하며 그녀가 희롱을 하지 않고 내 삶을 희생시키지 않기를 바랬었지. 계속 악몽과도 같은 나날을 보내며 아직 포도주가 남아있나? 고맙네. 일이 그쯤 되었지. 그 여름뿐만 아니라 1년 이상을 그렇게 지냈어. 이따금 그녀를 사모하는 자들 중에 몇 명은 짜증이 나서 물러나고 다른 곳을 찾아갔으나 더러는 새로운 연모자들이 나타났지. 그러나 살로메의 태도는 변치 않았고 때로는 명랑하고 때로는 조용하고 경멸하듯 하면서도 즐거운 듯 보였어. 방학이 되면 언제나 나는 그곳의 톡착병인 열병이 재발하듯이 그녀에 대한 열애에 빠져들어 그것을 견뎌내는 데 익숙해졌지. 나와 같은 고민을 가진 친구는 우리가 그녀에게 고백한 것은 바보스러운 짓이었다고 이야기했지. 왜냐하면 그녀는 모든 남자들이
자기를 사랑하였으면 하는 소원을 노골적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이야. 그러므로 몇몇의 사랑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극히 친절히 아양을 부리며 달라붙었다네. 그러는 사이 나는 튜빙겐의 학생 결사에 가입했고 두 학기는 술만 마시고 우왕좌왕하며 난폭하게 지냈지. 한스는 이때의 내 친구였다네. 나와는 동갑이고 학생 결사의 열성이었지. 의대생으로서는 그리 열심히 아니었지만 음악을 좋아하고 나와의 마찰에도 불구하고 차츰 떨어질 수 없을 정도로 친하게 되었다네. 크리스마스 때에 한스는 나와 함께 아저씨 집에 손님으로 갔었지. 그도 역시 일찍부터 부모님이 안 계셨기 때문이야. 내 기대와는 어긋나게 그는 아름다운 살로메에게는 관심이 없었고 오히려 금발의 내 사촌에게 매달렸지. 그는 마른 데다 미남이었고 음악을 잘 연주하였으며 말에 재치가 있는 등 호감이 갈 재능을 지니고 있었지. 나는 그가 내 여동생의 호감을 사려고 노력하는 것을 즐겁게 바라보았다네. 그리고 나는 여전히 살로메를 만날 곳을 찾아 헤매었고 부활절에 우리는 다시 아저씨 집에 찾아갔는데 내가 아저씨를 낚시질을 하며 붙잡아 두는 동안 내 친구는 내 사촌과 급진전을 하였지. 이즈음 살로메가 우리를 자주 찾아왔고 나를 열광시키는 데 성공했지. 그녀는 한수와 내 사촌 베르타의 관계를 외관상으로는 호의적으로 주시했어. 우리는 숲속으로 산보도 하고 고기도 낚고 아네모네를 찾아다녔지. 살로메는 나를 완전히 미치게 하는 한편 그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고 숙고하고 조롱하듯 그들을 훑어보고는 내게 사랑이나 신혼의 행복 따위에 대한 달갑지 않은 견해를 이야기하였어. 한 번은 내가 그녀의 손을 붙잡고 급히 입을 맞추자 그녀는 화가 나서 복수를 하려 하였지. 당신의 손을 깨물어 버릴 테니 손 이리 내세요. 나는 손가락을 내밀었고 그녀의 크고 고른 이가 내 피부에 닿는 것을 느꼈지. 더 세게 물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 손에서는 피가 나고 있었는데도 그녀는 웃으며 내 손을 놓았지. 무척이나 아팠고 피는 계속 흘렀어. 우리가 다시 튜빙겐으로 왔을 때 한스는 베르타와 합의가 되어 여름에 약혼하길 원한다고 했어. 이번 학기에 나는 편지들을 여기저기 보냈고 8월에는 우린 다시 아저씨의 식탁에 와 앉게 되었지. 한스는 아저씨하고 얘기가 아직 안 되었으나 그도 눈치를 채고 있는 것 같았고 어떤 난점이 있으리라고 두려워한 것은 없었지. 어느 날 살로메가 다시 우리를 방문해 왔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이리저리 살피더니 온화한 베르타에게 장난을 거는 못된 착상을 해냈어. 그녀는 아무런 악의가 없는 한스에게 아양을 떨었어. 그를 자기 곁에 붙잡아 강제로 자기를 좋아하게끔 하려는 모습은 결코 아름답지 못한 것이었어. 그는 선량하게 끌려 들어갔지. 사실 그녀의 애교가 그를 열정적으로 만들지 않았다면 그것은 기적이었을 거야. 허나 그는 확고부동했고 일요일에 아저씨를 기습하여 약혼식을 하려고 정해놓고 있었다네. 금발의 사촌은 벌써 신부로서의 행복감에 젖어 매우 수줍어했지. 친구와 나는 1층 창문이 낮은 아래 위 방에서 잤는데 아침이면 그 창문을 통해 단번에 정원으로 나갈 수 있었지. 어느 날 살로메는 다시 몇 시간이나 와서 놀았는데 베르타는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살로메는 나의 친구를 독차지하고는 한스에게 몸이라도 내맡길 듯 뻔뻔스럽고 약삭빠른 태도로 나를 격노케 했지. 결국 나는 그들에게서 뛰쳐나와 미련하게도 그들을 단둘이 남겨놓았었지. 저녁 때 돌아와 보니 그녀는 가버렸으나 나의 불쌍한 친구 한스는 이마를 찡그리고 졸리운 듯한 눈을 하고 있었지. 상심해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아채자 그는 머리가 아프다고 말을 했다네. 그래, 머리가 아플 거다 하고 나는 생각했지. 나는 그를 내 옆으로 이끌었어. 무슨 일이야? 말해봐.
하고 나는 진지하게 물어보았지. 아무것도 아니야. 더위 때문에. 하고 그는 발뺌을 했어. 그러나 나는 거짓말을 용서하지 않고 산림청장의 딸이 너를 미치게 했느냐고 직선적으로 물어보았지. 무슨 소리야? 날 좀 가만 내버려둬. 그는 나에게서 벗어나서 비탄에 젖은 듯 보였어. 나는 대강 추측할 수 있었으며 그에게 동정이 갔어. 그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고 매우 고민하는 듯 했지. 나는 그를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으며 살로메에 대한 분노가 치밀고 그녀로 인해 슬퍼졌어. 나의 깊은 연민을 내 가슴 속에서 제거해 버릴 수만 있다면. 나는 이미 오랫동안 살로메에 관심이 있었고 모든 처녀들이 그녀보다 존경스러웠으나 그녀가 너무 아름답고 매력에 넘쳐 어쩔 수 없이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 아, 다시 번개가 치는군. 그때도 오늘과 비슷한 저녁이었지. 무덥고 소나기가 오고 그리고 우리 둘이는 쓸쓸히 정자에 나란히 앉아 말없이 카이저를 마시고 있었어. 갈증이 나고 우울해서 시원한 백포도주를 연거푸 마셨지. 한스는 비탄에 젖어 슬프고 걱정스러운 듯 포도주를 응시했고 정원 덤불의 마른 잎은 따스하고 센 바람에 흔들리며 강한 냄새를 풍겼지. 9시가 되고 10시가 되었어. 대화도 없이 우리는 수척하고 수심 어린 얼굴을 하고는 쭈그리고 앉아 큰 유리 항아리에서 포도주를 퍼내는 것과 정원에서 땅거미가 내리는 것을 바라보았어. 그리고는 말없이 헤어져 그는 방문을 통해 나는 창문을 통해 방으로 갔지. 방 안은 무더웠고 나는 속옷바람으로 의자에 앉아 파이프를 물고는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우울하게 어둠을 응시하고 있었지. 지금같이 달빛이 환할 때였으나 하늘은 구름에 덮였고 멀리서 번개가 맞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었지. 무더운 공기가 꽉 차 있었어. 그런 아름다운 묘사는 다 소용없지. 결국 그 괘씸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군. 파이프도 다 태우고 침대에 누워 망상에 잠겨 있을 때 창가에서 인기척이 났다네. 사람 형체가 창밖에서 조심스레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어. 내가 왜 가만히 누워 아무 소리도 안 냈는지 나도 모르겠어. 그 형체는 사라져 서너 발짝 더 한스의 창 있는 곳으로 가더니 창문을 건드려 소리를 냈어. 그리고는 다시 잠잠해졌지. 그러자 한스 암슈타인 하고 조용히 부르는 소리가 났다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살로메인 것을 알았을 때 나는 몸서리를 쳤지. 사지를 움직일 수가 없었고 사냥꾼과도 같이 귀를 기울였어. 아니, 이 무슨 일이람? 그러자 다시 소리가 들렸어. 한스 암슈타인, 한스 암슈타인. 나지막하지만 분명하고 급하게 불렀어. 나의 목에는 땀이 축축히 흘러내렸지. 내 친구의 방에서 약간의 기척이 났어. 그가 일어나 재빠르게 창가로 갔다네. 속삭임이 급하고 열렬하게 아주 나지막히 들려왔지. 아니, 저럴 수가. 나는 괴로웠고 일어나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으나 조용히 누워 그러한 자신을 의아하게 여기고 있었네. 갈증이 그리고 포도주의 씁쓸한 뒷맛이 날 괴롭혔지. 다시 작은 소리가 들리고 곧이어 한스가 정원에 나와 그 처녀와 나란히 서 있었어. 처음에는 떨어져 서 있다가 서로 접근하여 한 줄로 묶어놓기라도 한 듯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밀착해 서 있었어. 그들은 정원을 지나고 정자와 우물을 지나쳐 문을 나가 숲으로 갔지. 2번이나 번개가 쳤고 그때 나는 그녀의 긴장된 눈을 볼 수 있었다네. 자네들 목마르지 않나? 좀 들게나. 그래, 그건 이야기했지. 허나 계속하겠네. 그녀는 한밤중에 누워 자는 그를 불러냈던 거야. 그가 그녀에게서 해방되긴 틀린 것을 난 알고 있었지. 그녀가 감언이설과 대단한 애무로서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이지.
그러나 나는 한스가 나보다도 훨씬 책임감이 강한 사람임을 알고 있었어. 밖에서 키스를 할 때 배반당한 베르타에 대한 생각이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거야. 동시에 나는 그를 심하게 꾸짖는 것이 중대한 책임이라고 생각했지. 뿐만 아니라 내가 사모하는 여자가 밤중에 다른 남자와 지냈다는 그 생각이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 갑자기 나는 일어나서 물을 한 모금 마시고는 1시간쯤 후 내 친구가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돌아와 창문으로 들어갈 때까지 다시 차가운 방바닥에 누워 있었지. 그가 심호흡을 하며 아직도 오랫동안 양말을 신은 채 왔다 갔다 하는 소리를 듣다가 나는 잠이 들었어. 일찍 나는 잠이 깨었어. 아마 5시도 채 못 되었을 거야. 옷을 입고 한스의 창가로 갔더니 그는 헝클어진 침대에 누워 깊이 잠들어 있었는데 이마에 땀이 흐르고 매우 괴로운 듯이 보였어. 나는 밖으로 들로 달려나가 고요하고 아담한 산림지기의 집들이 놓인 풍경과 초원과 과수원과 전답을 내려다 보았지. 내 머릿속은 술을 마시고 난 후보다 더 혼란스러웠으나 이리저리 거니는 동안에 좀 잊어버리게 되었지. 마치 한때의 악몽이 성장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되듯이 말이야. 내가 다시 정원으로 돌아왔을 때 친구는 창가에 서 있다가 나를 본 순간 방 안으로 가버렸어. 비양심적인 그의 비겁한 태도가 내 마음을 형언할 수 없이 슬프게 했어. 이러한 감정은 아무 소용이 없었고 나는 그에게로 갔다네. 그가 나를 향해 몸을 돌렸을 때 난 깜짝 놀랐지. 그의 얼굴은 잿빛이었고 주름이 생긴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야. 그는 마치 지쳐 떨어진 말과 같이 겨우 몸을 지탱하고 있었어. 웬일이야 한스? 하고 내가 물어보았지. 아무것도 아니야. 잠을 못 잤어. 무더위가 사람 죽이는군. 그러나 그는 나의 시선을 피했고 나는 그가 창가에서 피했을 때와 똑같이 고통스러웠지. 나는 벽가에 앉아 그를 바라보았어. 한스 하고 나는 입을 열었다네. 누가 너와 함께 있었는지 알고 있어. 살로메와 무슨 짓을 했나? 그러자 그는 기운 없이 고통스러운 듯 마치 총 맞은 야수같이 나를 쳐다보았지. 내버려둬 하고 그는 말했어. 내버려둬. 아무런 소용없어. 아니야. 내가 대답을 해야만 돼. 하고 난 말할 수밖에 없었어. 베르타나 그녀의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겠어. 문제는 그게 아니야. 그런데 너, 나, 살로메, 우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다음에도 그녀하고 또 밖에 나갈 거야, 한스? 그는 신음소리를 냈다네. 나도 몰라. 지금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 나중에 하기로 해. 나중에. 당분간 어쩔 도리가 없었지. 나는 커피를 마시러 올라갔고 한스는 아직 잔다고 말했지. 나는 낚싯대를 가지고 시원한 골짜기로 낚시를 하러 가려고 했지. 허나 의도와는 달리 산림 직원들의 주택가에 발길이 닿았고 거기서 길가의 계암나무 덤불에 누워 후덥지근한 아침 더위를 거의 느끼지 못하고 있었어. 다시 깨어났을 때 말발굽 소리가 들리고 아름다운 살로메가 조그만 마차를 타고 한 산림직원과 숲으로 달리며 낚싯도구와 물고기 바구니를 가지고 종달새 모양 아침을 향해 웃고 있었다네. 그 젊은 산림직원은 양산을 펼쳐 받치고 있었으며 그녀가 채찍질을 하며 웃자 당황한 듯 따라 웃고 있었지. 그녀는 밝고 가벼운 옷을 입고는 아주 크고 얇은 밀짚 모자를 쓰고 방학 첫날이라도 맞은 아이처럼 신선하고 행복하고 유쾌했었다네. 나는 한스의 애처로운 얼굴을 생각하고는 살로메가 슬퍼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더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을 하고 생각했었지. 마차는 골짜기 앞쪽으로 빠르게 달리며 사라져 버렸어. 나는 차라리 집으로 돌아가 한스나 들여다보는 것이 더 좋았을 거야. 그런데 두려운 생각이 들어 대신 마차를 따라 골짜기 쪽으로 내려갔다네.
친구에 대한 동정심, 그리고 숲속의 정적과 서늘한 그늘을 찾는다고 생각했으나 그쪽으로 이끌린 것은 아마도 아름답고 독특한 그 처녀 때문이었을 거야. 정말 저 밑쪽에 산림 직원이 서서히 말머리를 돌리는 마차가 보였고 나는 숭어들이 많은 시냇가에서 그녀를 만나리라는 것을 알 수 있었지. 이미 오래 숲 그늘에 누워 있었는데도 나는 대단한 더위를 느꼈고 천천히 걸으며 얼굴에 흐르는 땀을 씻었지. 시냇가로 갔을 때 그 처녀가 아직 눈에 띄지 않아서 나는 좀 쉬면서 싸늘하게 느껴질 때까지 머리를 차갑게 흐르는 물속에 담갔다네. 그런 후 조심스럽게 바위 위로 해서 시내 앞쪽으로 갔지. 물이 거품을 내며 졸졸 흐르고 나는 살로메가 어디 있는지 곁눈질하느라고 젖은 바지 위에서 넘어지곤 했어. 갑자기 그녀는 이끼 낀 통나무 뒤에 놀란 듯 서 있었는데 무릎까지 옷을 치켜 올리고 홀로 서 있는 모습을 보고서 나는 숨을 멈추고 그 자리에 우뚝 서버렸어. 그녀의 한 발은 물속의 물거품에 덮여 있었고 이끼를 밟고 있는 다른 한 발은 하얗고 예쁘게 드러났지.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그녀 옆에서 낚싯대에 줄을 감아 낚시질을 시작했다네. 이야기도 하고 싶지 않았고 낚시질도 중요한 것은 아니었어. 그러기엔 너무 지쳐 있었고 머릿속이 멍한 상태여서 낚시를 들이우고 잠잡고 있었지. 살로메가 은근히 즐거워하며 상을 찡그리고 있는 것을 알고는 낚싯대를 옆에 놓고 그녀에게서 약간 떨어져 이끼 낀 바위 위에 앉아 있었어. 나는 한가로이 그늘에 앉아 그녀가 물속에서 거니는 것을 바라보았지. 그녀는 멈춰서서 한 움큼 물을 내게 뿌리고는 저도 갈까요? 하고 물었다네. 그녀는 양말과 구두를 신기 시작하더니 한쪽을 다 신고는 왜 도와주지 않으세요? 하고 물었지. 어울리지 않는 행동 같아서요. 하고 나는 대답했어. 왜요? 하고 그녀는 순진하게 물었어. 나는 거기에 대해 대답할 바를 알지 못했어. 이 순간이 내게는 이상하게 느껴졌고 조금도 즐겁지가 않았다네. 그녀가 아름답게 느껴질수록 그리고 내게 친밀하게 대하면 대할수록 더욱 친구 한스 암슈타인과 베르타 생각이 났고 우리 모두를 희롱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 우리 셋을 불행하게 만든 살로메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 이제는 그녀에 대한 괴로운 나의 정열을 극복해서 이 유희를 끝장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았지. 대까지 바래다 드릴까요? 하고 내가 물었지. 좀 더 이따 가겠어요. 당신은요? 하고 그녀가 말했어. 아니, 가겠습니다. 아, 날 혼자 버려두시려고요? 거기 앉아서 좀 더 얘기하면 좋을 텐데요. 가끔 재미있으시잖아요. 살로메 씨, 매우 친절하시군요. 저는 가야 합니다. 댁에선 상대할 남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하고 나는 일어나서 말했지. 그녀는 밝게 웃고는 그럼 안녕히 하고 즐겁게 말했어. 그래서 나는 얻어맞은 듯 그곳을 떠났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한스가 기다리고 있다가 나를 자기 방으로 데려갔어. 그가 이야기한 것은 모두가 명백하고 이해할 만했지만 그래도 나는 혼란스러웠어. 그는 불쌍한 베르타는 문제되지 않을 정도로 살로메에 사로잡혀 있었어. 더 이상 이 집에 손님으로 있을 수 없음을 알고 오후에 떠나겠다고 했어. 나는 이해할 수도 있었고 거기에 반대할 수가 없었지. 다만 떠나기 전에 베르타와 솔직히 얘기하겠노라 약속을 받았지. 그러나 중요한 일은 한스는 그 자신의 성격이 불분명한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곧 살로메와 확실히 약속을 하고 그녀와 그녀 양아버지의 승낙을 받아두려고 했었던 것이지. 왜냐하면 그는 더 이상 아저씨 집을 방문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야. 나는 좀 기다리도록 그를 말렸으나 헛수고였어.
그는 매우 흥분되어 있었는데 예민한 명예심에서 그러는 것 같이 느껴졌지. 그가 그리 명예롭지 못한 이 복잡한 사건에서 어떻든 하나의 승리자로 보여서 순수하지 못한 애정을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정당화하기 위한 행동일 거라는 추측을 나는 나중에야 하게 되었다네. 나는 그의 기분을 바꾸어 보려고 무척 노력했지. 심지어는 내가 사랑하는 살로메를 비방하고 그에 대한 그녀의 애정은 순수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질투에 불과하다는 걸 암시했지. 허나 헛수고였어. 그는 듣질 않았고 함께 산림청장의 집으로 가자고 졸라댔지. 이미 외출복까지 입고 있었어. 나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 내가 그렇게 여러 학기를 두고 사랑했던 그 처녀에게 친구가 구원하도록 도와주어야만 했으니 말이야. 싸울 것도 없었지만 마침내 내가 양보를 했지. 한스는 무슨 대항할 수 없는 악기라도 씌운 듯 정열적인 활력으로 넘쳐 있었어. 나도 검은 외투를 입고 한스와 같이 산림청장의 집으로 갔지. 우리는 둘 다 괴로운 심정이었고 날씨는 정오경이라 한층 더 더웠는데 단추를 단정히 잠근 예복 사이로 바람 한 점 들어오지 않았어. 내가 맡은 일은 한스가 살로메와 얘기할 기회를 갖도록 산림청장에게 붙어있는 일이었지. 하녀는 우리를 훌륭한 거실로 안내했고 산림청장과 딸이 동시에 들어왔지. 곧 나는 노인과 옆방으로 들어가 몇 개의 엽총을 보여달라고 했어. 한스는 살로메와 단둘이 거실에 남아있었고 산림청장은 기품있고 조용한 태도로 내게 친절했어. 난 엽총들을 될수록 자세히 관찰했다네. 그러나 끊임없이 옆방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고 거기서 엿들은 것들이 나를 흥분시켰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치 않았어. 내가 얼마 동안 엽총을 구경하는 듯 연극을 하며 엿듣고 있는데 갑자기 산림청장이나 내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한스의 목소리가 흥분하여 거의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무슨 일이야? 하고 산림청장은 말하고 문을 열어 제쳤지. 살로메는 일어나 있었으며 암슈타인 씨가 청혼을 했어요, 아버지. 그를 거절해야 할 것 같아서 하고 조용히 대답했다. 한스는 제정신이 아니었어. 부끄러운 줄도 몰라? 하고 그는 격렬하게 소리를 질렀지. 처음엔 날 강제로 다른 사람에게서 잡아채고 이제는... 산림청장은 그의 말을 중단시키고 냉정하게 그리고 좀 거만스럽게 진상을 설명하라 했지. 그러자 한스는 한참 침묵한 끝에 겨우 진정하여 분노와 흥분 때문에 숨이 찬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으나 뒤벙벅이 되고 중단이 되어 내가 관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럼으로써 일은 완전히 망쳐버렸다네. 나는 산림청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내가 아는 모든 것을 얘기했지. 살로메가 내 친구를 유혹한 것이며 내가 밤에 목격한 사실을 숨김없이 말했지. 노인은 말없이 눈을 감고 괴로운 표정으로 듣고 있었어. 5분쯤 후에 우린 다시 거실로 왔는데 한스가 혼자 기다리고 있었어. 방금 우리 딸이 자네에게 호의를 보였다는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살로메는 아직 어린아이라는 걸 잊고 있군요. 하고 산림청장은 억지로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직 아이요, 아이. 내가 그 아이 이야기를 들어보고 난 다음 내일 이 시간에 다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말하고 그는 당당한 태도로 우리를 떠났고 우리는 기가 죽어 말없이 집으로 돌아왔네. 마침 미친 듯 폭우가 쏟아져 수심에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복을 버리지 않으려고 서둘러 재빠른 개처럼 뛰어갔다네. 점심 식사 때 아저씨는 명랑한 기분이었으나 우리 세 젊은이는 식욕도 없었고 이야기할 기분도 나지 않았어. 베르타는 그동안 한스가 그녀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슬프고 근심스럽게
나와 한스를 번갈아 바라보았어. 식사 후 우리는 담배를 피우며 발코니에 앉아 천둥 소리를 듣고 있었지. 빗방울이 떨어질 때 장렬하는 땅에서 먼지가 일어나서 초원과 정원은 안개로 덮였으며 공기는 안개와 풀 냄새로 가득 차 있었지. 나는 한수와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 분노와 괴로움이 그에게 혐오를 느끼게 했고 그를 쳐다보면 그녀와 그가 말없이 서로 붙어서 정원을 떠나던 어제의 광경이 생생하게 떠오르곤 했네. 나는 그 밤의 모험을 산림청장에게 고해 바친 데 대해 나 자신을 비난했고 한 여자로 인해서 당하는 괴로움이 어떤 것인가를 체험했다네. 비록 내가 그 여자를 이미 포기했고 다시 소유하고 싶지 않은 여자이긴 하지만 말이야. 갑자기 발코니 문이 열리고 비에 흠뻑 젖은 크고 검은 형체가 들어섰다네. 외투를 벗었을 때 그게 아름다운 살로메인 것을 알았네. 그녀가 말문을 열기 전에 나는 그녀가 닫은 그 문으로 나가버리고 말았지. 거실에서 베르타는 수심에 쌓여 뜨개질을 하고 있었어. 순간적으로 이 버려진 여인에 대한 동정심이 우러났어. 베르타, 발코니에 살로메가 한수와 함께 있어 하고 그녀에게 알려주었네. 베르타는 일어나 일감을 밀어놓으며 얼굴이 창백해졌어. 그녀가 바르르 경련을 일으키며 곧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았으나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똑바로 서 있었어. 가봐야겠어요 하고 그녀는 말하고 밖으로 나갔다네. 나는 그녀가 의연한 태도로 발코니 문을 열고 나가 문을 닫는 것을 쳐다보고 있었네. 한동안 쳐다보다가 밖에서 지금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 상상해 보았지. 허나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 나는 방으로 올라가 두 의자 위에 누워 담배를 피우며 빗소리를 들었어. 그리고는 저 세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상상하며 베르타가 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비는 오래전에 그치고 땅바닥이 군데군데 다시 메말라 있었어. 거실로 올라가 보니 베르타가 식탁보를 덮고 있었지. 살로메는 갔나? 하고 내가 물었지. 벌써 갔어요. 어디 갔었어요? 잠을 잤지. 한스는 어디 있나? 나갔어요. 그래, 무엇들을 했어? 아, 그만둬요. 아니, 나는 그녀를 내버려 두지 않았고 그녀는 얘기하지 않을 수 없었네. 그녀는 조용히 나지막하게 얘기하고 창백한 얼굴에 동요됨이 없이 날 쳐다보았다네. 온화한 동생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대담했고 아마도 우리 두 남자보다 더 대담했던 것 같아. 베르타가 발코니로 갔을 때 한스는 거만스럽게 서 있는 살로메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네. 베르타는 억지로 자제를 하였던 것이지. 한스를 일으켜 그에게 해명할 것을 요구했으며 그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고 살로메는 옆에서 들으며 이따금 웃었다네. 그가 이야기를 마쳤을 때 침묵이 흘렀고 살로메가 가려고 외투를 입을 때까지 침묵이 계속되었던 거야. 거기 기다려요. 베르타는 그녀에게 말하고 저 여자가 당신을 낚아챘으니 당신은 저 여자 거예요. 우리 둘 사이는 이제 끝났어요. 하고 베르타는 한스에게 말했다네. 살로메가 무엇인가 얘기하는 걸 잘 알아듣지 못했어요. 무언가 나쁜 말이었을 거예요. 인정이란 없는 여자니까요. 하고 베르타가 말했네. 그녀가 나가려고 문으로 다가갔을 때 아무도 말리지 않았고 혼자 계단을 내려갔었지. 한스는 불쌍한 조카에게 용서를 빌었다네. 그는 오늘 떠날 것이고 그녀는 그를 잊어야 하며 그는 그녀에게는 가치 따위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는 나가버렸다네. 베르타가 나에게 이 이야기를 할 때 무언가 위로의 말을 찾고자 했어. 그러나 내가 입을 열기도 전에 그녀는 반쯤 덮여진 식탁 위에 엎드려 격렬히 흐느껴 울었어.
그녀는 아무 말도 못하게 했고 나는 그저 옆에서 그녀가 진정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 가세요, 가세요 하고 그녀는 드디어 말했고 나는 밖으로 나와버렸지. 한스가 저녁 식사에 나타나지도 않고 밤에도 돌아오지 않았을 때 나는 그리 놀라지도 않았다네. 아마도 그는 떠나갔겠지 추측하고 가방이 아직 남아 있었지만 아마도 그걸 보내달라고 편지하리라 생각했지. 이러한 도피가 고상한 행동은 아니었으나 이해 못할 건 아니었지. 난처한 일은 내가 이제 아저씨께 이 괴로운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것이었어. 세차게 내우가 치고 있었고 난 일찍이 방으로 올라갔지. 다음 날 아침 집 앞에서 들리는 대화 소리와 시끄러운 소리에 나는 잠에서 깨어났다네. 5시도 채 못 되었었지. 초인종 소리가 울렸어. 나는 바지를 입고 밖으로 나갔다네. 한스 암슈타인이 몇 개의 소나무 가지 위에 회색 털로 된 야외복을 입은 채 누워 있었지. 한 살림지기와 3명의 나무꾼이 그를 데려왔다네. 물론 구경꾼들이 몇 명 모여 있었어. 더 계속하라고? 아니, 이야기는 끝났네. 오늘날은 학생의 자살 사건이 아무런 희귀한 일이 아니겠지만 그 당시 우리는 삶과 죽음에 대한 경의를 가지고 있었고 사람들은 친구 한스를 오랫동안 잊지 않고 얘기했다네. 나도 그 경솔한 살로메를 지금까지 용서치 않고 있네. 그래, 그녀도 상당히 참회를 했지. 그 당시에는 그리 사려 깊지 않았으나 그녀에게도 생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시기가 왔던 거야. 그녀는 결코 쉬운 인생을 걷지는 않았으나 그리 늙지도 않았어. 그건 또 하나의 다른 이야기가 되겠지. 그러나 오늘은 이만하지. 우리 한 병 더 마실까?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